벌써 대공황이다 이렇게까지 뭐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산시장에는 커다란 공황이 올 것이고 나머지도 어떻게 지금 적절하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데, 예전에 뭐 경제 대공황이 났던 시기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터졌다든가, 혹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온 상황이죠. 지금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래도 집값은 오른다 뭐 개소리 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는 그때보다 심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지표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아직도 집값은 올라요. 아직도 뭐 주식은 올라요. 뭐 주식이야 뭐 불황 때 오히려 또 효과 보는 주식도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코인이 올라요. 코인이 안전자산이에요. 부동산이 올라요. 이딴 소리 짓거리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경제가 위험하다.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4%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뭐예요? 경제 성장률은 쉽게 얘기해서 GDP 상승률이죠. 자, 이게 다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겠지만 GDP라는 건 국내 총 생산이죠. 즉 국내에서 총 생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늘었다니까 원래는 가계소득이 늘어야 되죠. 그러면은 가계소득이 4%가 늘었다고 칩시다. 경제가 4% 성장했으니까 가계소득이 4% 늘었으면 물가상승률 끽해야지 3%대이고, 작년 한 해 통틀어서 생각을 해봐도 2.5%였죠. 거기다가 금리 얼마나 올랐어요? 금리 0.75% 올랐죠. 세 번에 걸쳐서. 그러면은 금리 부담 0.75% 늘었고 물가 부담 2.5% 늘었으니까 3.25%의 부담이 증가했는데, 소득은 4% 증가했으니까 오히려 더 살기 좋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더 팍팍하게 느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 생활 물가를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 왜냐면 우리나라 아무리 GDP가 열심히 올라왔자 구조가 굉장히 대기업 위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만 하더라도 대기업 한 100 받으면은 중소기업에서 못 받아도 한 8, 90은 받았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 100 받으면은 중소기업 가면 4, 50 받아요. 그러니까 4% 성장한 거는 기업이 4% 성장한 거지 가계 소득이 4% 늘어나냐? 그렇진 않죠. 그리고 뭐예요?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다 뭐 때문이에요? 생산적인 데다가 돈을 안 쓰고 내수에 돈을 안 쓰고 다 뭐 한 거예요? 학원 가라고 돈 줬더니 이거 가지고 PC방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악순환이 돌 수밖에 없죠. 거기다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진대요. 왜냐면 이 4%는 아직도 기저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가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 금리는 더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물가, 금리 뛰니 코로나로 다친 지갑 더 다친다는데, 코로나 이전에 다친 지갑은 왜 다쳤냐라고 하면은 투기로 다친 지갑이죠.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하고 2015년에 가계부채가 10% 이상 증가를 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재건축 엄청 풀어주면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죠. 이번에도 뭐 조사했다고 하는데 재건축 재개발 풀라는 민간의 의견이 굉장히 높아요. 왜?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세뇌를 시키니까. 근데 14년 9월에 연한 완화하고 12월에 부동산 3법 통해서 대초안 없애고 분상제 없애고 조합원 3주택 허용까지 하니까 그때부터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집값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도 막 뭐 유튜버들이든 뭐 전문가란 작자들이든 다 뭐라 그래요? 소비하지 말고 극단적으로 말해서 밥에 간장만 먹으면서 돈 모아서 허리띠 졸라매서 집 사라, 이딴 이야기 하고 있죠. 그리고 사놓고서도 이자 갚느라고 밥에 간장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무주택자는 집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1주택자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은 집을 사서 갚기 위해서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무주택자랑 내 집 마련한 1주택자들이 개고생하는 동안 누가 돈 벌어가는 거예요? 일부 다주택자와 건설 마피아들.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10억이라고 칩시다. 가처분 소득으로. 그러면은 집이 5억 할 때는 5억은 집에다 쓰고 5억은 소비를 하든지 하면서 쓰겠죠. 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좋은 거, 뭐 컴퓨터 이런 거 살 수도 있고, 여가 생활 즐길 수도 있고, 관광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여력이 만약에 뭐 시간이 지나면 늘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늘어봤자 지금 한 10년 동안 10% 늘었어요. 그래도 11억이라고 잡읍시다. 근데 집값이 10억이 돼버렸어. 그럼 소비에 쓸 수 있는 건 1억밖에 없어요. 지금 뭐 내 집 마련 지금 안 하면 평생 뭐 전세로 떠돈다느니 뭐 개소리 하고 있는데, 평생 전세 살고 한다고 해봅시다. 내 집 마련해가지고 평생 1억 쓰고 살 거예요? 아니면은 전세로 살면은 어느 정도 줄어들 텐데 충분히 소비하면서 살 거예요. 부동산 업자들, 건설 마피아들, 언론들이 하는 게 국민의 행복을 깎아가지고 집에다가 부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동산 거품이 엄청나게 큰 폐해인데 부동산 폭락하면 망한다, 이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동산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거품이 많이 껴서 경제가 위험해졌는데.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위기 수준까지 올라왔으니까 은행권에서 돈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투기꾼들이나 건설 마피아들이 유도해서 전세가 올리고 대출 많이 받도록 만들어서 그런 걸 매국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색 코뿔소, 이 이야기는 늘 했어요.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만 당시에 안 했을 뿐이지 2019년부터 계속 위험하다고 경고한 이유가 그거다. 왜? 세계적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시장에서 미중 무역전쟁 터져서 일시적으로 금리 낮춘 거다. 근데 일시적이 안 된 이유는 그 뒤에 코로나가 터져버렸기 때문이고. 근데 결국에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회색 코뿔소 뭐예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꾸준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경제적 위험인데 이 회색 코뿔소에 대해서 언론에서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회색 코뿔소는 뭐였어요?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집값 거품. 이게 늘 거론되던 거였는데 이걸 가지고도 아직도 집값 올라간다고 계속 난리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만 맨날 취재해가지고 오른다고 하고 있으니 나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놓고서 언론이 뭐 중재법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면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달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언론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고 있느냐. 뒷돈 받아 처먹어가지고 임의의 A씨 만들어서 계속 돈 벌었습니다. 김 과장이 벼락거지라고 놀려요 하면서 이들이 막 용어를 퍼뜨리고 있었지. 환율 이야기 저희가 계속하고 있죠. 금리 인상했죠? 언제? 1월에. 그러면은 금리 인상했다는 거는 화폐 가치가 상승해야 하는데 문제는 금리 인상했는데도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 금리 인상 더 하고 유동성 축소 우리나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는 보통 달러 또는 위안화의 영향을 받는데 달러 가치가 올라가든가 혹은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중국이랑 위안화 가치 연동이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국가에 붙어있고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도 높고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 가치가 같이 떨어진 거 아니냐. 최근에 중국에서 금리도 내렸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 하죠. 원화의 위안화 추종 하면서 예전에 막 원화 오를 때 위안화가 오르니까 원화 오르는 거다. 크게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위안화는 떨어진다. 위안화는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원화 가치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안화랑 연동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있죠. 미국에서 유동성 축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중국 돈은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돈은 가치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게 다시 상승할 텐데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도 원화는 떨어지는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원화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이런 위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위험 가중 강화 상품이라고 합니다. TR. 그래서 이게 신경 빼고 원자재 상품을 보는데 위험치가 높은 거는 더 가중해서 하는 경우죠. 자, 언제 터졌어요? 이거 2006년부터 나왔는데 자, 이때가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가 언제예요? 유로존 터질 때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이래도 위기로 안 보여요. 자, 원자재 가격 중에서 핵심 뭐예요? 유가죠. 자, 요때가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죠. 그 다음에 요때가 유로존이죠. 지금. 이렇게 치솟을 때마다 한 번씩 터졌다. 근데 지금 또 치솟고 있죠. 자산 양극화는 또 얼마나 심해졌냐? 자, 순자산 격차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집값 거품 끼고 주식 거품 껴서 100배에서 167배 급격히 악화됐다. 자산 가격 상승이 근로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즉 자산 가격 상승으로 지금 성장이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서 가게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지고 있죠. 양극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 소비는 보통 중산층에서 서민층에서 많이 나오죠. 왜냐면 상위층은 숫자가 적으니까 일단. 그렇다고 그들이 막 나는 상위층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비싼 거 먹을 수 있는데 돈 많이 버니까 10끼 100끼 먹진 않잖아요. 상대적 빈곤율 볼까요? 자, 15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해서 상대적 빈곤율은 줄어듭니다. 근데 문제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소득을 받는데 처분 가능 소득이란 뭐예요? 소득 빼기 비소비 지출이죠. 그러면은 자, 이 차이가 늘어났다는 건 비소비 지출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쪽이 커지냐? 자, 상대적 빈곤율이란 건 5분위 1분위 나눠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잘 사는 사람이랑 못 사는 사람 비교했을 때 처분 가능 소득 보니까 그 갭이 줄었다. 근데 소득 갭은 늘었죠. 소득 갭은 늘었는데 처분 가능 소득 갭이 줄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상위일수록 비소비 지출이 늘었다는 거죠. 비소비 지출이 뭘로 많이 늘었겠어요? 빚으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빚 많이 낸 사람들이 자산은 엄청나게 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보면은 요거 빼고 저거 빼고 해가지고 오히려 처분 가능 소득에는 갭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나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경제 4% 성장했는데 소득 3.4% 늘었어. 그래도 소득이 늘긴 늘었구나. 성장하는구나 하고 잘 봤더니 어디서 늘었냐. 공적 이전 소득. 여기서 31.7% 늘었고 재산소득 3.6%. 근로소득 1.7%. 사후소득 마이너스 1.4%. 사적 이전 소득 6.4%. 어디서 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는 거죠. 공적 이전 소득이 뭐예요? 국가에서 풀어주는 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삶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집값 계속 올라간다, 처분 가능 소득도 올라갔네,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다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돈 풀어서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돈 풀지 않으면 버티지도 못하는 시기라는 소리고. 그리고 핵심은 뭐예요? 이거 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지만 이 내용은 언제 거예요? 20년 거예요. 20년 거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를 하죠.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21년 지표를 보면 어떻겠어요? 이자 비용 확 늘어났을걸요? 그리고 공적 이전 소득은 더 줄었을걸요? 소득은 어때요? 근로소득은 몰라도 사업소득은 더 줄었겠죠. 재산소득하고 이런 걸로 늘리고 있겠죠. 그게 무슨 올바로 된 사회예요. 무너져가는 사회지. 거기다 처분 가능 소득 늘면 뭐예요? 비경활 인구가 56만 명 늘어났대요. 실업률 떨어지고 고용률 올라간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비경활 인구라는 걸 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경활 인구가 뭐예요? 경제활동을 안 한다고 못 박은 사람들, 백수가 되든 전업주부가 되든, 전업주부가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빼고 실업률이랑 이런 걸 계산하니까 지금 낮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89만 명으로 56만 명 늘었대요. 그러면 그 전에 43만 명이었죠.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전보다. 근데 경제가 살기 좋아졌다? 아니에요. 일자리 없어서 구직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지. 자, M&A 증가. M&A가 뭐예요? 기업 인수 합병이죠. 전년 대비 16.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렇게 M&A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왜 합병 들어가고 하겠어요? 위험한 기업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이죠.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이미 2006년부터 문제 생기기 시작했죠. 2007년에 보세요. 2008년 9월에 계속 지금 뭐 M&A 돌파 버블하고 M&A 엄청 늘어났죠. 딱 경제 위기 상황이다 지금 누가 봐도. 보면은 양극화 심화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위가 돈을 엄청 잘 버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이자로 빠지고 있다. 이자나 뭐 세금 이런 걸로 빠지고 있는데 다 거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다 건설 마피아한테 들어갔지 뭐. 아니면 금융권 자산 격차 늘어났다고 좋아할 때예요. 자산 격차 늘어나서 와 난 쟤보다 100배 부자야 라고 하면서 똑같이 간장밥 먹고 있는데, 기업은 괜찮아요? 기업 경제 성장률 높아졌다고 하는데 기업이 안 괜찮으니까 M&A가 늘어나는 거고, 실업률은 줄었지만 비경활 인구가 늘어났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지금 뭐가 다고 있어요? 회색 코뿔소,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저거 다 2020년 자료예요? 2020년이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21년은 어떻고 올해는 어떨까요? 이런 와중에도 뭐 한탕 노리고 그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터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자산을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자산 지키고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계속 오른다 해서 가격만 오르면 뭐예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지금이야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들 봐봐요. 다 대부분 양도성 거래지. 20, 30대가 돈이 어딨어. 그런 식으로 부추겨서 영끌 패닉바잉한테 조금이라도 더 떠넘기려고 했던 거죠.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 경제 위기 때는 언제나 보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자산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IMF 때 무너진 사람들 봐봐라. 모르는 20, 30대나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고, 모르는 20, 30대도 공부를 해야지. 잘못 터지면 경제 대공황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IMF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터진 거 아니죠. 태국 그쪽에서 터졌죠. 그 다음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터졌어요. 유로존 유럽에서 터졌죠. 이번에 우리나라 부동산 버블은 우리나라에서 터질 거다. 중국도 이미 터져 있지만. 부정적인 얘기한다고 하지 말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숨기는 게 더 잘못된 거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